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릴 걸로 기대한다면서 대통령이 복귀하게 되면 개헌 추진을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만약 기각이 되면 대한민국이 혼란에 빠질 거라며 대통령 파면을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질서 유지와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서 내일 헌재 법정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제 치러진 재보궐선거 기초단체장 5곳 가운데 민주당이 3곳, 국민의힘이 1곳, 조국혁신당이 1곳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 관련 현안을 중심으로 정치 토크 코너와 윤종군 민주당 의원 인터뷰에서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문자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윤주진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보시니까 좀 네. 옷이 포멀하네요 오늘. 아 그런가요? 네. TV 출연하고 오셨나 봐요. 아 뭐 오전에 그렇죠. 했고요. 네. 여기저기 수요가 지금 많으신 것 같아서. 여튼 자, 오늘의 가장 큰 현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기싸움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얘기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사태를 통해서 시대에 맞지 않는 87 체제의 모순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흔히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생각해왔던 우리 헌법이 실제로는 의회 독재를 견제할 최소한의 수단조차 사실상 전무한 제왕적 의회 헌법이라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내일 헌재 심판 결과 대통령 직무 복귀로 결정된다면 우리 당도 서둘러 적극적으로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만큼 국민의 뜻을 모아 시대 정신에 맞는 헌법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지금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얘기 들어보니까 윤 대통령이 직무 복귀하면은 개헌을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 밝혔는데, 자, 윤주진 평론가님, 일단 기각이나 각하 이 부분을 좀 기대한다는 게 묻어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당은 어쨌든 그런 입장으로 노선을 정한 것 같습니다. 예. 뭐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또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는 또 기각을 바라는 민심이 결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그런 것 같은데요. 또 만약에 뭐 인용이 나오더라도 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당이 배출한 대통령인 만큼 기각을 희망한다 이런 정도의 뭐 입장은 뭐 좀 상식적인 것 같고요. 네. 개헌을 하겠다라는 거는 뭐 윤 대통령도 스스로 밝혔던 사안이고, 실제로 지금 현재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은 다소 예측 불가능한 그런 결정에 대한 견제 장치가 너무 상당히 좀 부실하다. 또 하나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이 대통령과 의회가 계속 정면 충돌하는 것을 정치적으로 풀기에는 우리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지금 방금 권영세 위원장이 의회 독재 견제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해서 주로 문제의식이 있었다면 사실은 이재명 대표 체제 이후에 민주당이 보여준 여소야대에서 거대 야당의 모습도 사실은 정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여러 가지 법을 막무가내로 통과시키고 탄핵과 특검을 남발하는 그러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시스템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인데 실은 이 말은 결국에는 국민의힘도 인용이라는 결정이 나왔을 때를 대비해서 좀 담담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상정하고 예. 얘기를 했다. 그렇게 느끼셨다 그래서 기각이 이거죠. 되더라도 국민들이 걱정하는 뭐 예를 들어서 제2의 계엄이 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들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뒀을 때 개헌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우리가 그런 개혁 조치를 하겠다 이런 걸로 국민들을 조금 격려하고 위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네. 자, 김수인 평론가님 지금 저기 어쨌든 당연히 이제 여당에서는 기각 네. 각하 이쪽을 이제 바라고 있을 텐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개헌이라는 카드를 또 한 번 더 언급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윤주진 평론가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크게 두 가지 그 각도 축에서 하나는 대통령이 예상할 수 없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견제할 수 있는 장치라는 게 한 축이고 또 다른 축은 의회 이른바 의회 독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 폭주라 그럴까요? 독주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견제 장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게 그 권영세 비대위원장 여당 대표의 그 목소리에 묻어나는데 네.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권영세 비대위원장 말씀을 들으면서 예. 국민의힘 스스로도 정리가 안 돼 있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주로 제왕적 대통령제 얘기는 많이 해왔거든요. 그래서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국민의힘에서도 했었는데 이제 제왕적 의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의회와 대통령이 다 제왕이고 지금 왕이 둘이라 가지고 문제가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한편 들고 그러면 어느 쪽의 권력을 더 덜어가지고 다른 쪽으로 줄 거냐. 여기서도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제왕적 의회라고 했는데 국회 다수파가 통과시킨 법안 중에 대통령에 반대하는 법안이 하나도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된 게 없습니다. 이번 국회에 들어서서도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하나 여야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게 통과가 됐을 뿐이지 국회 다수파가 연이어서 통과시킨 법안들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당 행사를 했거든요. 이 자체가 이미 대통령제 안에 의회에 대한 견제 장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 거부권으로도 부족한 것인가 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윤 대통령은 더구나 개헌법상으로 명백하게 명시되어 있는 국회 권한까지 침해했거든요. 이거는 그냥 헌법을 이탈해가지고 폭주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 국민들이 개헌론을 납득을 잘 못하는 것이 헌법을 안 지켜서 문제지 헌법이 잘못돼서 이렇게 된 거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민주주의 주요 선진국들이 대다수가 의원 내각제나 의원 정부제를 하고 있고 더 의회 중심적인 체제로 이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국민의힘이 이런 개헌론을 펴면서 오히려 국민들 사이에서의 설득력을 떨어뜨릴 것이다. 개헌이 더 안 되는 쪽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걸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글쎄요. 그 권영세 위원장이 뭐 이쪽 두 가지 축을 만약에 생각했을 때 그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견제와 어쨌든 의회 독주에 대한 견제 그 퍼센트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퍼센트를 했는지까지는 아니지만 아마 그래도 앞쪽이 더 훨씬 많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뒤쪽에 그런 부분도 같이 좀 그 고민을 해보자 이런 취지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은 들긴 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부분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 예를 들어서 아니, 그렇게 지금, 보시는 거예요. 지금 정리가 안 돼 있고 무엇을 아, 지향하는지도 알 수 없다. 본인들이 스스로 네, 정리가 그렇습니다. 잘 안 돼 있다. 네. 그런 말씀이시군요. 자 그렇다면 이게 사실은 윤주진 평론가님 만약에 예. 개헌을 추진한다 그랬을 때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대통령이 복귀하게 되면 본인이 개헌을 추진하고 이랬을 때 그냥 가장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통상적으로 거론되던 것들이 네. 예를 들어서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과 대선의 시기를 맞춰서 예. 뭐 임기 문제도 뭐 네. 4년 연임제가 된다든지 여러 가지를 이제 논의할 수 있는 폭이 있고 네. 그러고 대통령이 기존의 2년 임기를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다 채운다 이거보다는 뭐 그거를 한 절반으로 줄이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운영이 묘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이제 찾을 수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것들이 만약에 네. 이건 뭐 가정이긴 하지만 추진하게 됐을 때 어떤 것들이 가장 좀 이렇게 설득력 있게 와닿을 것 같으세요? 일단은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최후 변론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라는 것인데 실제로 본인이 복귀를 했을 때 과연 남은 임기를 다 국정을 채울 수 있느냐 이 가능성 부분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도 확신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렇다면은 제일 바람직한 것은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서 4년 중임
문제로 개헌을 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이 만약에 그러한 결단을 내린다는 것은 상당한 용기와 희생이 수반되는 것이에요. 본인의 임기를 본인이 깎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는 또 이거에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개헌이 추진이 될지 여부를 떠나서 개헌을 하겠다라고 하는 국민의힘 또는 뭐 비명계와 그다음 개헌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 친명계 간의 어떤 정치적 그 갈등이 계속될 것이고 이 구도에서는 사실은 개헌을 하겠다라는 쪽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기득권을 내놓지 않겠다라는 쪽으로 비춰질 수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내년도 지방선거를 치르고 그 구도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그 사이에 사법 리스크로 뭐 당대표직을 상실한다든지 그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그렇다면은 그때 가서야 아마 개헌이 물꼬를 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실적으로는 내년도 지방선거 전까지 실제 개헌이 뭔가 진전을 이룰 가능성은 여야의 극심한 대치 때문에 좀 어려울 것이다.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받아들일 이유가 없거든요. 만약에 윤 대통령이 복귀를 해서 예. 개헌을 한다고 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선의로 그걸 받아들일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물론 그 사이에 한 1년이 있는데도요? 그렇죠. 시간이 1년이 있는데도? 의원직을 상실한다든지 예. 그렇게 될 경우에는 완전히 그 구도가 재편되겠지만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 개헌 안 된다라는 입장을 저는 고수할 거라고 봅니다. 예. 이게 이제 워낙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이긴 한데 지금 윤주진 네. 평론가님의 전망에 동의하세요? 근데 저는 뭐 어느 쪽에서 추진을 하고 주도를 하든 예. 개헌은 당분간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고 그래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국민들한테 개헌이 필요합니까? 추상적으로 질문을 하면 많은 분들이 필요하다고는 대답을 하시거든요. 네. 근데 방향에 대해서는 전혀 사회적 공감되는 합의가 없는 거고 여론조사에서도 보면은 그 정부 체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꼭 항목에 제가 여론조사 기관 관계자한테도 뭐라고 지적을 했는데 네. 4년 중임제를 넣어요. 4년 중임제 의원 내각제 등등을 같이 물어보는데 이거는 당신은 기독교인입니까? 백인입니까를 같은 항목에서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것이다. 예, 이런 식으로 지금 사실 제가 봤을 때 언론이나 이쪽에서도 이게 개헌 논의에 대해서 정리가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과연 방향성을 갖고 추진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고 그리고 예를 들면은 유럽 국가에서 대통령제였다가 의원 내각제로 가깝게 정부 체제가 바뀌고 개헌을 한 국가들이 몇몇 있는데 그 나라들도 개헌을 앞세우진 않았어요. 네. 오히려 현행 대통령제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서 그걸로 입증을 한 다음에 체제가 바뀐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현행 헌법으로도 책임 총리제나 이런 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치인들이 아무도 안 했고 그리고 국민의힘이야말로 저는 제왕적 대통령제 얘기를 하지만 제왕적 대통령제에 같이 더부살이를 했던 집단이 아닌가. 윤석열 정부에서 당정 간의 그 생산적인 관계를 만들어가지고 정말 새로운 그 개헌 이전에 이미 미래를 보여주는 그런 시도를 했었는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상태에서는 저는 어떤 것이든 간에 어떤 방향으로든 간에 개헌은 당분간 어려울 것이다. 네, 그렇게 봅니다. 자, 반면에 민주당은 헌재가 파면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헌법에 따른 결론은 파면이고 국민의 명령도 파면입니다. 노동자, 농어민, 학생, 종교인, 문화예술인, 교육자 등 각계각층의 국민은 물론이고 대표적 보수 인사들조차 탄핵 기각은 군사독재 시대로 회귀를 뜻하며 헌법은 휴지 조각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석학과 외신들도 윤석열이 복귀하면 한국의 위기와 혼란은 더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헌법 수호자, 헌법재판소가 내일 헌법 파괴범 윤석열을 주저없이 파면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윤주진 평론가님. 예. 12월의 어떤 분위기와 3월, 4월의 분위기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박찬대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 복귀는 헌법 소호에 반하는 결정이다. 야당 대표로서 그런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당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제 헌재의 선고가 완전히 임박하지 않았습니다. 예. 어떤 결정이 좀 나올 것이고 결정을 앞두고 정치권이 뭐 기각해라 인용해라 뭐 이렇게 계속 압박을 하는 것은 물론 각 진영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은 있겠습니다만 네네. 적어도 헌법재판소가 만약에 인용이 아닌 기각이라는 결정을 내더라도 민주당은 그것을 절대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예. 근데 오늘의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은
기각하기만 해봐. 가만두지 않겠어라고 하는 그런 좀 너무 강한 거친 압박이에요. 네. 지금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인용이든 기각이든 만약에 국민들 중에 원치 않는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을 뒤집기 위해서 뭐 물리력을 행사한다든지 연이어서 계속 집회를 강도 높게 한다든지 뭐 총파업을 한다든지 그럼으로써 나라가 상당히 좀 혼란스러워질 것이라는 걱정이 상당히 많거든요. 저는 야당이라 하더라도 지금 이 현 시점에서는 어떤 결정이 나오든 승복할 것이고 받아들일 것이며 하나가 되자 통합하자 이런 목소리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지난 며칠 사이에 김수인 평론가님 이런 어떤 워딩이랄까 여야 워딩 이렇게 보면 야당 같은 경우에 네. 지난 일주일 되게 이제 강한 발언이 많았어요. 뭐 을사오적이라든지 그러니까 어떤 재판관들 이름을 하나하나 거명하다가 네. 갑자기 을사오적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최고위원이잖아요. 얘기를 하면서 아니 뭐 어떤 정치적 뭐 이런 그 진영의 어떤 논리 빠져 있다면 그 요번에 판결한 다음에 가서 정치권을 가는데 이런 얘기까지 하다가 되게 순화된 표현으로 오늘 했고 네네. 또 이제 저 후문에 의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비공개 회의에서 헌재를 자극하는 그런 얘기를 좀 자제할 것을 주문했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어쨌든 뭐 그 판결을 앞두고 돌다리도 두드리고 간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건 이제 이해가 되는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어떤 행사에 가서 최근에 유혈 사태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비슷한 얘기를 또 해서 비상계엄 당시 10,000명의 국민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들어있다. 일종의 이제 주장인데 네. 아주 센 발언이거든요. 네네. 이런 발언의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이거는 글쎄요, 뭐 좀 계엄 당시의 심각한 사태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목적이었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그 얘기의 근거는 이제 노상원 씨의 수첩인데 근데 그 수첩을 가볍게 배격할 수만은 없습니다. 예. 그게 뭐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까지 다 생각을 했다거나 이렇게 단정 지을 수도 없고 아닐 가능성도 상당히 있지만 근데 윤석열 대통령 의중과 무관하게 실제로 당시에 계엄이 해제되지 못하고 내란이 계속 폭주가 됐을 때 네. 노상원 씨나 이런 사람들의 어떤 시도로 불행한 일들이 연달아서 이뤄지는 이런 것은 배제할 수 없는 거거든요. 결국에 민주당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그 유혈 사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어떤 협박이 아니라 네. 그게 또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적 위헌적으로 계엄을 선포를 했는데도 그리고 군경이 불법적으로 움직였는데도 이것이 기각되고 다시 복귀를 한다면 또 그런 행동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신호를 충분히 역사에 주는 거거든요. 예. 그랬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사태 이런 것들을 미리 얘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보고 근데 다만 그래도 민주당이 최근 며칠 특히 그 4월 4일에 이 탄핵 심판 날짜를 잡은 그게 이틀 전이죠. 화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많이 평정을 찾은 거라고 봐요. 저도 사실 박찬대 원내대표가 특정 재판관들 이름 거명하면서 얘기했던 건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에 대한 신뢰인 게 그들이 뭐 기각을 한다는 근거도 없고 사실 그냥 카더라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 이게 입장에서 저는 그분들도 인용 입장일 거라고 보는데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제가 재판관인데 나 인용할 건데 내 이름을 꼭 찍어서 기각하면 의사오적 된다 이러면 얼마나 결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하면 안 되는 건데 근데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 발언은 저는 무난한 범위 안에 들어가 있다. 지금 민주당에서 평정을 찾고 있다고 봅니다. 자, 이제 그거는 지도부고 김수인 평론가께 먼저 이 질문 한번 더 드려보면 자, 진짜 중진 의원이죠. 박지원 의원. 오전 11시로 한 거 이게 저기 예사롭지 않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또 4월 4일 죽을 사 뭐 해가지고 틀림없이 죽는다. 파면된다. 그랬더니 권성동 원내대표는 정치인이 무당 노릇까지 하면서 죽일 살자 같아요. 살을 네. 날리고 있다. 이게 뭐 하는 행동이냐. 네네. 자, 이게 조금 희화화되는 국면도 있어요. 지금 네네. 뭐 여러 가지 찌라시 많이 이렇게 네. 받아보셨겠지만 되게 많이 희화화되고 네. 있거든요.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세요? 박지원 의원이 이제 뭐 여권이나 탄핵 반대층에서 4월 4일이니까 4대4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그걸 반박하는 좀 논리로? 맞받는 식으로 한 것 같은데 네. 저는 사실 그런 접근은 상호간에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희화화되는 것은 좋지는 않은 거라고 말의 봐요. 유희를 조금 좋아하시긴 하죠.
박지원 의원께서. 네. 근데 예. 이거는 그렇게 크게 재밌진 않았어요. 별로 안 재밌었어요? 네, 재밌으면 제가 근데 저는 사실 박지원 의원의 이 말을 또 크게 문제 삼는 것도 왜냐하면 이 국회만 해도 국회 안에 의원들의 입만 300개인데 여기서 별의별 말 또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정도 굉장히 망언이다라거나 그렇게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너무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가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윤주진 평론가님, 네. 이렇게 긴장도 되고 정치권에서 여기에 이제 초미의 관심도 있고 국민들도 자기가 원하는 방향이 각자 있을 거고 이러다 보니까 다들 온갖 얘기가 다 나오고 온갖 추측이 나오고 헌재 그 회의실 옆에 복도 지나가다 들은 복도통신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정말 전혀 확인되지 않은 얘기들 계속 나오는데 이런 분 그러면서도 또 이제 책임 있는 정치인들도 뭔가 자기 메시지를 좀 강하게 전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약간 논란의 소지도 있고 그런데 이런 현상들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너무 좀 우리 사회가 이중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한마디로 김건희 여사라든지 천공 스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정치권이 그렇게 막 무속 프레임을 갖고 이게 뭐 하는 행태냐, 후진적이다, 야만적이다, 전근대적이다 그렇게 비판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본인들도 사실은 되게 유사한 그런 것들을 장난 삼아서라도 저는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대통령을 지금 파면하냐 안 하냐, 대통령 복귀하느냐 이 중대한 역사의 기로에서 이런 식으로 숫자 갖고선 장난하듯이 4월 4일이니까 무조건 죽는다 이런 표현들을 들으면 국민들이 약간 좀 너무 우리 정치를 좀 수준을 낮게 만든다. 그리고 이 사안을 너무 가볍게 접근하는 것 같다라는 걱정을 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장난으로라도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는 사실은 그 누구도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헌법재판관들이 이게 처음에 어떤 게 좀 리크라 그러죠. 보통 새어나가는 게 있는데 이 새어나가는 것이 결정이 난 이후에라도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밝혀졌을 때 다른 재판관들로부터 그 받는 비난의 수위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약간 강박에 가까울 정도로 보안을 철저하게 지킬 것이다. 다만 이제 내일이잖아요. 그럼 하루 정도 앞두고는 가족들에게 말하는 정도는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그동안 정말 헌재가 이렇게까지 선고를 지연하는 것조차도 아무도 예상을 못했잖아요. 그거는 정말 역사에서 역사의 길이 남을 철통 보안이다? 역사에서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비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조금이라도 암시를 주거나 정보가 새나갔을 때. 그래서 정말 결벽증 수준으로 보안을 지킨 것이고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찌라시 보도 저는 카더라 통신 내일 나와봐야 아는 것이지 저는 전혀 알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막판까지 승복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향해 승복 메시지 내라고 하고 이재명 대표에게 물어보니까 승복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것이다 반박했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거 사실상 불복선언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고 그러자 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윤 대통령을 학폭 가해자로 비유하면서 학폭이 벌어져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정말 힘들게 만들었는데 가해자는 전혀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여러 가지 비유도 들면서 자 승복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고 이제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일반 국민도 생각하는 게 김수민 평론가님 아무래도 그 선거 이후에 후폭풍 그런 것 때문 아니겠어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거 분명히 해야 될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민주당이나 혹은 야권이나 국회가 1대1로 링 위에 올라서 복싱을 한 다음에 심판의 판정을 기다리고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심판대에 올라가 있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 한 명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올라가 있는 게 아닌 거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 승복하라 얘기할 수 있는가. 얼마 전에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가 결국 기각이 됐는데 거기서도 결정문에 헌재가 탄핵소추권을 국회가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기각이 된다고 해도 국회가 탄핵소추한 것이 잘못이다는 논리는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각이 된다고 하면은 그거는 헌법재판소에 의한 파면이 안 될 뿐이지 여타의 퇴진 방법이나 이런 건 남아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 다시 탄핵소추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혹은 어떤 구속을 하라고 법원에 촉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임기 단축 개헌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민들과 서명운동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네. 불복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길을 알아볼 수 있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승복을 요구하는 것도 좀 사치라고 봐요.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임해왔던 태도나 내용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승복하면 더 이상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떤 경우에든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것만큼은 사회적으로 분명히 합의를 해서 내일부터 시작을 해서 이 폭력을 최대한 예방하고 또 나오는 것에 대해서 엄정 대처하는 거, 이 정도에서 확고하게 합의를 보는 것이 맞는 게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네. 자, 폭력은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는 뭐 대행도 이제 하긴 했는데 예. 자, 윤주진 평론가님 이 승복 논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우리 정치권에서 승복을 하지 않고 불복을 할 가능성이 아예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러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나서가지고 막 유혈 사태를 주도하고 뭐 폭력 집회를 주도한다? 불가능에 가깝죠.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것인데, 다만 저는 만약에 헌재가 기각 판결을 냈을 때 민주당이 이 기각 판결이라고 하는 것 또한 하나의 헌재의 합리적 판단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고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퇴진 운동을 하든 말든 그거는 민주당의 몫이에요.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민주노총이라든지 예를 들어서요. 아니면 뭐 인용시에는 뭐 어떤 뭐 특정 어떤 계파라든지 이런 좀 극단적인 성향을 보이는 집단들이 상당히 뭐랄까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그러한 아주 무차별적인 행위를 벌일 수 있죠. 그건 사실은 예상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정치권이 그거를 좀 이렇게 워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다시 하자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정치권이 그거를 뭐 이게 봐라, 이게 국민의 민심이다, 성남 민심이다 그러면서 뭐 경찰의 어떤 그런 공권력의 조치까지도 뭐 불법으로 막 막마화하는, 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윤 대통령이랑 이재명 대표 전부 다 사실은 간접적으로나마 승복하겠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여기서 우리가 승복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오히려 분열을 좀 부추기는 것 같다. 저는 정치권은 성숙한 모습으로 승복을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요 질문은 저희 김수민 평론가님께 먼저 드려볼게요. 네. 한동훈, 오세훈, 유승민 등 여권 잠룡도 일제히 승복 메시지 냈습니다. 근데 이제 눈에 띄는 게 홍준표 대구시장 탄핵 기각을 예측한다면서 네.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에서 살아 돌아왔으니 윤 대통령도 탄핵 심판 선거에서 살아날 것이다. 뭐 평소 친분을 제가 좀 네. 알고 있는데 이 분석은 전혀 어떻게- 친하지 않습니다. 목소리만. 네. 이 분석은 사칭을 어떻게 보십니까? 해왔죠. 네, 일단 홍준표 대표, 이 사실 뭐 논리적으로 이재명 대표 재판하고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하고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네. 근데 저는 해보는 말이라고 보는데, 그럼 왜 이런 말을 괜히 실없이 했겠는가? 왜 홍준표 했을까요? 대구시장이 탄핵 기각을 예측해 본다라고 한 것은, 예.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탄핵 기각 후 후폭풍을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나라 안정의 관건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여기서 기각을 예. 인용으로 바꿔도 말이 되죠. 아, 인용 그래요? 후에도 후폭풍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결국에 지금 한동훈, 오세훈, 유승민 이 주자들은 네. 좀 상황이 애매하죠. 그러니까 탄핵 찬성 입장에 어느 정도 섰다가 또 당내 반대 여론이나 이런 것도 신경 써야 되는데, 근데 헌재에서 좀 판단을 해주면은 가닥이 좀 잡히고 우리도 그냥 좀 진정하자 이러기를 바라는 분들이고, 근데 홍준표 시장은 계속해서 기각 쪽에 서왔었잖아요. 탄핵 예. 반대 쪽에. 예. 결국에 근데 저는 홍 시장이 과연 진짜 기각을 믿어 의심치 않을까, 인용 이유나 조기 대선을 다 대비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러면 이거는 저는 제가 통역하기로는 기각을 바랬던 사람들은 다 나에게 오라.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신 거예요? 네, 그런 생각이라고 봅니다. 아, 이거 네. 완전히 머릿속에 들어가 계신 것 같은데 윤주진 평론가님은 만약에 본인이 지금의 이제 8명의 헌법재판관이라면 예. 이재명 대표 이번 2심 그 무죄 선고 예. 이게 전혀 별개 재판이긴 하지만 아주 간접적으로라도 영향 받을 수 있으리라고 보세요. 저는 영향을 받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그래서 정도예요? 저는 그래서 예. 지난주까지만 해도 또 이게 어쩌면은 오리무중으로 완전히 4월 18일을 넘길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네. 물론 헌법재판관이 당연히 법리와 증거와 사실에 의해서만 판단해야 되는 게 맞지만 헌법재판관들도 다 정치적 성향이라는 게 있는 것이잖아요. 또 본인이 이 역사의 엄청난 중대한 갈림길 앞에서 내가 어떠한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이 아예 정반대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건데,
이재명 대표 무죄, 저는 사실은 그 2심 무죄 판결을 전혀 납득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판결문을 봐도 논리적으로 너무 모순이 많고, 그러면은 그런 재판관들이 봤을 때 윤 대통령을 파면시킴으로써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공직선거법 2심 무죄가 남으로써 사법 리스크가 상당히 좀 가벼워진 그런 이재명 대표가 거의 무혈 입성하듯이 대통령이 된다면, 그러면은 민주당의 그 거대 의석수를 가진 슈퍼 여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 이재명 시대를 여는데 나의 결정이 그 문을 열었다. 이것은 내가 역사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만약에 돼가지고 잘해주면야 땡큐죠. 그러면 감사한 일인데, 예컨대 우리 보수 시민들이 상당히 우려하듯이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 돼서 정말 대한민국이 상당히 좌경화되고 뭐 한미동맹이 뭐 위기에 처하게 되고 이런 국가적 위기에 직면했을 때, 그러면 그 헌법재판관들의 어떤 역사적 평가를 받을 것인가. 저는 그 부분을 고뇌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요.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론에는 그것을 최대한 배제하려는 그런 직업적인 노력은 함으로써 결국은 4월 4일 선고가 정해진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좀 저는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전체적인 정치적 상황과 어떤 지금 현 상황을 보는 역사적 인식, 그 어떤 대한민국의 미래까지 고려한다고 봤을 때 100% 영향 안 받다고는 볼 수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에 집중하려는 노력을 했을 거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맞습니다. 네.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공인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퇴근길 정체가 빠르게 늘고 있고요. 도심 안쪽에선 집회로 인한 통제 구간도 있습니다. 먼저 오늘 오후 4시를 기해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은 무정차 통과를 시작했고요. 율곡로 율곡터널을 나오면서부터 안국동 사거리까지는 양방향 전차로가 집회 인원들로 모두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또 헌법재판소를 사이에 두고 북촌로 제동초등학교부터 안국역을 지나 3일대로 낙원 상가 구간으로도 양방향 전차로에서 차량 진입이 불가합니다. 고속도로 수도권 구간으로 사고도 꾸준한데요. 특히 서울 쪽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 분기점 부근 4, 5차로에선 1시간 가까이 버스 사고 처리 중인데 차선 변경이 많은 곳이어서 뒤로 3km 구간 차들이 꽉 막혀 있고요. 이후 바람부터 금천까지도 내내 차가 많습니다. 또 영동선 인천 방향 용인 분기점 1차로와 수도권 제일수단선 일산에서 판교 쪽, 조남 분기점 부근 5차로에서도 각각 사고 처리 중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윤주진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윤 대통령이 내일 법정에 나올지, 이게 좀 뭐 관심의 하나였는데 결국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질서 유지와 경호 문제 때문이다. 김수민 평론가님, 네. 잘한 결정이라고 보세요? 윤 대통령이 무슨 의도로 결정했던 간에 네.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안 나가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일 굉장히 또 이 치안 문제나 이런 것들이 걱정이 많이 되는데 윤 네. 대통령이 현장에 있어버리면은 이게 경찰에도 대비할 수 없는 변수를 안겨다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뭐 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도 있을 거라고는 보지만, 근데 어쨌든 뭐 이 치안 문제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그날 안 나타나는 것이 더 낫다. 네, 그 치안 유지에서는 그렇게 네. 봅니다. 다른 이유라는 거는 뭐 기각보다는 인용의 가능성이 더 높아서 안 나왔을 네.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사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파면될 걸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월 23일 포고령 결정 인정을 할 때 파면은 물론이고 형사소송에서도 힘든 길로 간다는 걸 본인 또 모르지 않을 겁니다. 결국에 여론전, 뭐 향후의 사면 가능성, 혹은 형사소송에서 좀 미수범으로 판결받을 여지, 윤 대통령 본인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 논리를 이제 결국 밀고 있는데, 이런 것들만 남아있을 뿐이고 파면에 대해서는 기정사실로 저는 보고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사실 본인이 그 자리에서 파면되는 모습, 실시간으로 대통령이 파면된다, 이거는 한국에서 파면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지만 초유의 일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초유의 일인데 그 현장을 과연 감당할 수 있는가? 예,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저 윤주진 평론가님. 예.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유는 질서유지 경호 문제인데 저 김수민 평론가님 말씀은 뭐 본인이 그 순간을 감당하기 쉽지 않을 거다. 그거는 만약에 본인에게 안 좋은 거일 때는 더더욱 이제 표정 관리도 어려울 거고 어떻게 뭐 그럴 텐데 만약에 본인한테 좋은 거일 경우에도 예. 반드시 그거를 감당하기 쉬울까 그런 저 해석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저는 윤 대통령이 만약에 인용을 예상한다면 예. 당연히 안 나오는 것이 맞겠고 예. 저는 윤 대통령이 그래도 나름대로 기각이나 각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지 않고서는 사실은 그동안 보여줬던 여러 가지 모습이 설명이 안 되는데 기각이나 각하가 되더라도 굳이 그 현장에 있을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냥 조용히 있다가 만약 기각 각하가 되면 그때서야 모습을 드러내서 지지층의 환호와 뭐 국민들에 조금 정리된 대한 모습을 드러낸다.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 현장에서 만약에 기각 각하가 나왔을 때 윤 대통령의 어떤 표정 어떤 또 그 현장에서의 분위기 방청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분위기 이런 것들이 오히려 되게 부담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네. 뭐 승리자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한 것 같습니다. 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단심제입니다. 단 한 번 판결하고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게 보니까 딱 선고 주문 읽을 때 딱 보니까 그 시간을 분 단위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맞습니다. 이유가 바로 그 즉시 이제 효력이 발생해서 그렇다고 보는데 네. 내일 이제 11시에 시작되면 대충 보니까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보니까 뭐 20몇 분 뭐 이 정도인데 훨씬 더 길어질 수도 있다는 추측도 있고 네. 아이 뭐 그거는 그거보다 더 짧을 수도 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 부분이 굉장히 저도 궁금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까지 평의가 길어진 이유가 수사 기록이나 이런 것들 방대한 자료들을 많이 검토를 했기 때문일 거다. 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어쩌면은 형사소송에서 이게 어떻게 결과가 날지 예고편에 가까운 결정문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아무래도 결정문 내용이 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또 헌재 입장에서도 이게 여론을 의식하는 것은 헌법재판관들이 여론 때문에 의견을 바꾸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근데 뭘 의식하냐면 이런 반박이 들어올 수 있는데 미리 봉쇄하겠다. 이미 설명을 다 해버리겠다. 이렇게 가게 되면 아무래도 결정문은 더 길어질 수 있다. 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탄핵소추하고는 다른 게 탄핵소추 때는 의결서가 대통령한테 송달이 돼야 그때부터 직무정지가 됐는데 이번에는 탄핵 선고에서는 주문과 함께 바로 대통령이 파면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뭐 언론에도 이런 기사가 많이 났지만 전원일치로 인용이 된다. 그러면 주문이 제일 뒤에 나올 것이고 근데 만약에 의견이 갈렸거나 기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앞에 주문이 나올 거다. 뭐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죠. 관례고 그게 이제 규칙에 있긴 있는데 반드시 네. 그렇지는 또 않다고 해서 그렇죠. 반드시 그렇다고는 아닙니다. 네.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약간 드라마틱하라고 그러니까요. 그 헌법재판관들이 몇 가지는 기각이 됐잖아요. 그거부터 먼저 얘기하고 마지막에 좀 결정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그 미괄식으로 결국 끝을 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더더욱 이게 지금 막 과열이 돼가지고 네. 초반에 그냥 읽어버리면 더 완전히 사람들이 그 뒤는 안 들으면서 그렇죠. 더 막 흥분을 하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뒤에 할 거다 이런 그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이제 윤주진 평론가님 예. 뭐 기각이나 각하 결정 나오면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고 예.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 기각 결정 나고 오전에 기각 결정 나고 낮에 오창겸한 수석 비서관회의로 업무에 복귀했다고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만약에 기각 각하 결정이 나면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대국민 메시지를 낼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예상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저는 아마 분명히 기각이나 각하가 나면 약간의 이제 시간을 벌고 오후 한 2시, 3시 정도 네. 그쯤에 이제 대국민 담화 형식의 메시지를 내고 아마 저녁부터 바로 직무에 복귀해서 현업을 챙기겠죠. 지금 뭐 관세 전쟁, 뭐 통상 전쟁, 또 산불 문제 그러한 것들을 다시 참모들로부터 보고를 받는 식으로 업무에 복귀하는 그런 모양새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순차적으로 뭐 현충원을 참배한다든지요. 네. 아니면은 여당 지도부와의 이제 회동을 통해서 향후 전국 수습 방안을 논의한다든지 그런 시나리오가 그려질 것 같습니다. 네. 김수인 평론가님 만약에 각하 결정이 나오면 이거를 뭐 탄핵 추진을 다시 할 수는 있잖아요. 네네. 민주당이 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기각이든 각하든 간에 뭐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안 보고 민주당에서도 안 보겠지만 if 만약에 네, 근데 각하라면 기각일 경우는 동일 사유로 탄핵을 소추할 수는 없습니다. 예, 예. 다른 걸로 해야 될 텐데 근데 그거는 또 충분히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할 것이고 근데 각하라면은 더더욱이나 똑같은 걸로 그러니까 법적 절차가 문제가 돼서 각하가 된 거기 때문에 그거를 좀 잘 갖춰가지고 분명히 그렇죠. 다시 할 것 같다. 네 그거면은 그거만 제대로 해가지고 다시 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진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저는 뭐 각하가 될 만큼의 절차적 쟁점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게 각하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전혀 없거든요. 예를 들면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 부분에 대한 지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철회가 안 되는 거면 헌법재판관들이 그냥 우리가 판단할게라고 하지 이것 때문에 각하야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각하 가능성은 더더욱이나 없다고 봐요. 네, 다음에는 여론조사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하루 앞두고 탄핵을 인용해서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 이런 의견은 57%, 탄핵을 기각해서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의견 35%라는 여론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달 31일부터 어제까지죠. 지난 2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 지표조사 결과로 전화 면접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인용 전망 응답 지난주에 비해 4%포인트 올랐고 기각 전망 응답 5%포인트 내렸습니다. 자, 윤준희 평론가님. 예. 이 여론추이 어떻게 해석하세요? 저는 날짜가 정해진 것이 상당히 큰 영향을 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뭐 4월 18일, 그러니까 두 명의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4월 18일을 넘기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이제 그 전망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예. 그런 전망들이 우세하다기보다도 많이 나올 때는 기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구나라는 여론이 비등했을 텐데 네. 4월 1일에 전격적으로 헌재가 선고일을 딱 정하는 순간 국민들은 또 다시 인용이 될 가능성이 다시 높아졌구나라고 판단을 한 게 아닌가. 날짜를 정하는 순간. 그렇습니다. 그게 네. 이제 4월 11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임기 만료 직전, 그러니까 아주 그 임박해서 결정한 것도 아니고 퇴임을 한 2주 정도 앞둔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선고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역시 인용 기대하는 여론이 더 많이 표집이 되지 않았을까? 그럼 그렇게 분석하고 있는데요. 네.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 주신 그 인용해야 된다라는 게 57%, 기각해야 된다는 35%. 저는 이 수치는 예. 좀 놀라운 수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기각돼야 된다라는 의견 여론이 적지 않다. 뭐 40% 가깝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인용 의견이 국민적 여론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은 이렇게 좀 동일하게 일관되게 35%.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35%라는 것도 무지하게 높은 수치다. 그렇습니다. 이런 예. 수치의 또 의미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예. 하셨는데 김수민 네. 평론가님은 이 수치의 의미 어떻게 분석하세요? 일단 3단계 정도로 접어들었다라고 보는 게 1단계에서는 처음에 내란 사태 터지고 난 다음에 굉장히 그 탄핵 찬성이 반대를 많이 압도했죠. 뭐 트리플 네. 스코어까지도 나는 예.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 체포 국면 정도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국면에서 좁혀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한 6대4 정도까지 좁혀졌는데 근데 결국에는 더 좁혀지지는 않는 상황으로 갔고 최근에는 다시 조금 더 벌어지고 있는 조사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예. 저는 사실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았다고 보는 게 전화 면접에서는 ARS보다 좀 더 안정적이긴 하지만 여기서도 어느 정도의 그 탄핵 반대층 과표집은 있었다라고 보여지는데 탄핵 찬성층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전화를 받는 흐름 그리고 조금 관망했던 사람들이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냐라고 하는 이런 여론들이 늘어났고 그 원인은 저는 이게 헌재 평의가 길어진 것도 원인이 됐다고 봅니다. 지난 겨울에 시위만 보더라도 탄핵 반대 쪽이 시위 인파로는 훨씬 많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거꾸로 탄핵 찬성 쪽이 여유를 갖고 임해왔다라고 하는 건데 계속 헌재 평의가 길어지니까 찬성 측에서도 이제 끌어오르는 이런 상태가 되면서 다시 격차가 조금 더 벌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하나 더 여쭤볼게요. 탄핵 심판 결과를 수용하겠냐? 이 질문을 했더니 50%는 수용하겠다. 44%는 수용하지 않겠다. 이거 뭐 거의 비슷해요.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내 생각이 달라도 수용하겠다는 의견은 6%포인트가 줄어들었고요.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견은 4%포인트가 더 늘어났다고 해요. 이거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근데 이 질문이 좀 거칠다. 질문이 거칠다. 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왜 실시하는지는 알겠지만 이게 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이 수용하지 않겠다 여론이 만만치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요번에 보니까 주로 탄핵 찬성 측에서는 수용하겠다가 높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탄핵 찬성층에서 51%가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 그리고 오히려 탄핵 반대층에서 내 생각과 달라도 수용하겠다.
그러니까 53% 이렇게 나온 게 좀 아무래도 헌재에 대한 불신이나 이게 탄핵 찬성 쪽에서 좀 커진 게 아닌가 그동안 길어지면서 길어지면서 커졌다. 저는 이거를 너무 심각하게 볼 필요는 없는 게 저는 오히려 내 생각과 달라도 수용하겠다라는 것도 성의 없는 입장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는 이게 수용하느냐 마느냐 그리고 수용하느냐 마느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사람마다 좀 다를 거예요. 네, 아예 승복하지 않겠다 이런 뜻일 수도 있고 혹은 난 동의하지 않아. 헌법재판관들이 그렇게 판단해도 난 동의는 하지 않을 거야. 이런 수준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좀 복잡하게 얽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저는 이게 판단하실 수 있는 분들이 나름의 판단을 내리셔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본인이 마음에 안 드는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정문을 내가 반박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결정의 사실관계들을 읽어보시고 이 사실관계들을 내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런 것들을 잘 따져봐야 된다. 이것이 더 중요하고 그냥 재판관들이 했으니 맞겠지 이렇게만 간다거나 혹은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재판관들 의견을 무시하겠다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고 본인이 잣대를 세워야 된다. 그리고 잣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뉴스들이 나왔는데 어떤 분들은 진짜 그 시간이 한 작년 12월 3일 11시쯤에 멈춰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포고령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르는 듯이 행동하는 제가 심지어 충격 먹은 것은 그 법학자들이 토론회를 하는데 거기는 기각각하론을 많이 펴시는 법학자들이 모였거든요. 전부 비상계엄 선포가 어떻게 내란이 되냐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다음에 포고령이나 이런 것들을 안 보신 분들 같은 국회 군경이 간 게 무슨 서바이벌 게임 하러 간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마치 없었던 것인 것처럼 그런 평행 세계가 만들어져 있는 것에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윤주인 평론가님. 김수인 평론가님은 수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도 편차와 스펙트럼이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4% 50% 가까운 사람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는 거는 어떤 향후 통합이나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가 곰곰이 짚어볼 문제이긴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수용하겠다 수용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수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우리가 존중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를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44%라고 하는 수치는 사실은 우려스러운 수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조사를 보면 또 한 가지 되게 재미있는 점은 연령대가 어릴수록 수용하겠다라는 여론이 되게 높고요. 특히 10대, 20대는 상당히 높습니다. 72%나 수용하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연령대가 후반부로 갈수록 수용하지 않겠다라는 여론, 특히 제일 많이 나타나는 곳이 50대예요. 50대는 지금 현재 약간 민주당 지지층이 좀 더 많은 곳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4월 18일을 넘길 수도 있겠다. 아니면 뭐 기각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위기의식을 탄핵 찬성파들이 많이 느끼면서 불복의 여론이 좀 형성이 된 것 같은데 반대로 보수 성향이다라고 답하신 분들은 51%가 수용하겠다라고 그러고 서용하지 않겠다가 45%. 즉 수용 의견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은 보수층은 이제는 어느 정도 인용이 만약에 나오더라도 받아들이고 조기 대 선으로 가야 된다. 이런 전략적 판단을 또 하는 게 아닌가 분석이 됩니다. 네. 자, 4.2 기초단체장 재선거 뭐 여러 재선거 있는데 기초단체장 5군데입니다. 그 가운데 국민의힘 하나, 민주당 셋, 조국혁신당 하나. 특히 이거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민의힘은 경남 거제시장, 충남 아산시장 기존에 갖고 있던 거 뺏겼고요. 사실 부산교육감은 당적은 없지만 또 진보 단일 후보가 뭐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고 그냥 경북 김천시장 하나 챙겼어요. 그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는 민심의 죽비를 맞는다. 아픈 패배다. 국민의힘의 패배죠. 윤주진 평론가님 보시기에. 뭐 예를 들어서 근데 아산시장 같은 경우는 워낙에 원래부터가 민주당세가 좀 있던 곳이에요. 그래서 아산시장은 또 우리 측 시장의 사유로 재보궐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좀 판단이 어려운데 제가 국민의힘으로서 혹은 보수층으로서 아파야 할 부분은 일단 부산시 교육감 선거에서 단일화를 실패했는데 단일화를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단일화를 못한 후보보다 진보 성향 후보가 50%를 넘는 과반을 득표했죠. 또 상당히 낮은 투표율을 보인 것은 그만큼 정치 혐오, 선거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거제시장 선거 같은 경우도 이번 같은 경우는 좀 아픈 선거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반면에 이제 담양군수에서는 민주당이 오히려 조국혁신당의 군수직을 뺏긴 부분은
공천 자체도 상당히 좀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 낙천한 후보가 조국 혁신당 후보를 지지 선언하는 네. 그런 기이한 일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에서 일어나고 있는 약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견제 심리 이것은 분명히 이번에 나타났다. 왜냐하면 이게 되게 아주 민주당의 위기가 될 수 있는 게 내년도 지방선거가 열리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에서 공천을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후보군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이제 조국 혁신당으로 간다는 거죠. 네. 그러면 호남에서의 혈투가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은 아마 좀 상당히 내부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건 짧게 한 말씀 해주시는데 이게 이제 헌재 판단을 앞두고 있잖아요. 직접적인 연관은 없더라도 국민의 민심이나 이런 게 일정 부분 반영된 것이냐 아니냐. 저는 보수의 분열이 나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우리가 흔히 뭐 탄핵 때문에 보수가 결집을 했고 그래서 더 이번 재보궐에서 보수가 많이 쏟아져 나왔다. 네. 그러면 거제시장 같은 곳을 뺏기지 않았겠죠. 그런데 지금 탄핵에 대해서도 보수는 내부적으로 갈려 있거든요. 네. 찬성과 반대가. 아마도 이번에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 저 비판적인 보수 진영에 있는 지지층들은 선거에 많이 나오지 않았을 것 같다. 조계 대선에는 이런 부분을 좀 잘 점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유 이제 김수민 평론가님한테 시간이 한 30초밖에 없는데 이게 요 민심이 어떤 헌재 선고를 앞둔 그런 것과 좀 연관성을 가질 수 있다 없다. 헌재 선고는 헌재 재판관들이 선거 결과에 따라 판단하지 않을 거다라고 분명히 네네. 판정을 하고요. 네네. 근데 잘 됐다고 생각하는 거는 헌재에서 판단하기 전에 민심도 이래라는 걸 보여줬다. 그리고 조기 대선으로는 이게 영향을 많이 끼치겠죠.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라고 해봤자 이 내란 사태 이후에 국민의힘이 절대 이길 수 없는 지형이 형성돼 있다. 이 부분은 이 재보선에서 확인이 됐다고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주진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32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컨테이너 3개를 이어서 만든 열악한 공간. 이곳에서 효진이네 4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5년 전 효진이의 아빠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후 새 아이의 가장이 된 엄마. 청력 장애인인 엄마는 트럭 운전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새벽에 나가서 밤 늦게 돌아오는 고된 생활의 연속이지만 어려운 살림은 늘 그 자리입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도 편히 쉴 수 있는 방 하나가 없는 효진이네. 집안 가득한 곰팡이와 위험하게 늘어져 있는 전선들, 비위생적인 외부 화장실과 집안 곳곳의 해충들까지. 매해 반복되는 추위와 폭염이 가장 힘들다는 17살 효진이. 효진이네 가족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까지 전국 내륙에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4월의 첫 번째 금요일이자 절기 청명인 내일 아침 최저기온 살펴봅니다. 서울이 6도, 파주 1도, 대구 활력 영하 2도, 광주 대구 5도 등 전국이 0도에서 6도 분포고요. 내일 낮에는 서울이 16도, 강릉 부산 15, 세종 17, 대전 광주 대구 18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밤에 대부분 서쪽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기온차가 높겠습니다. 내일도 서울, 인천, 경기 남부, 충남 등 대부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질이 나쁘겠습니다. 다만 내일 오후 청정한 기류가 유입되면서 남쪽 지역부터 점차 대기질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현재 경상권에는 건조특보가 남아 있습니다. 경부권 내륙을 중심으로 내일까지 대기가 매우 건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재 예방에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요. 주말이자 식목일, 한식인 모레는 전국에 5에서 20mm의 비가 오면서 서울의 낮 기온이 11도까지 떨어지며 쌀쌀해지겠고요. 일요일 낮부터 다시 기온이 오르겠지만 주말 휴일 내내 전국에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이틀간 체감 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다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 기온 12.9도, 습도는 42%입니다. 기상청에서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수입품에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유럽연합과 일본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다만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등 기존의 다른 관세가 부과된 품목은 상호 관세가 추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상호 관세율이 백악관 공식 문서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간 차이를 보여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상호 관세율을 25%로 발표했지만 백악관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26%로 명시돼 정부가 정확한 수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사태를 통해서 시대에 맞지 않는 87 체제의 모순이 드러났다며 헌법재판소 심판 결과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개헌을 서둘러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복귀하면 혼란이 더 커질 거라며 헌법에 따른 결론은 파면이고 국민의 명령도 파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오후 미국 수출 시 25% 관세를 적용받는 자동차 산업에 대해 다음 주까지 긴급 지원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소, 중견기업 등 취약 부문과 업종에 대한 지원 대책도 신속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미 협상을 위해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를 즉시 추진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8대0 인용, 파면을 확신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천막장사에서 탄핵 인용 촉구 밤샘 농성을 시작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원내 대변인 윤종군 의원 나오셨습니다. 윤종군 의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예.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오전에 윤종군 의원님 페이스북 방문해 보니까 네. 가장 최근에 올려놓은 사진이 광화문 천막 농성장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언제 찍은 사진이에요? 아주 최근에 찍은 사진? 아니, 어제 밤에 있었습니다. 어제 밤에 찍은 사진이요? 어제 밤에 제가 6시부터 9시까지 당번이라 그러셨군요. 저희 초선 의원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지키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어제 갔었고 가니까 살찔 것 같더라고요.
지나가는 시민들이 먹을 걸 줘요? 먹을 걸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뭐 어떤 걸 줘요 주로 먹을 걸? 뭐 음료수도 주시고 집에서 본인이 만든 샌드위치라고 샌드위치, 빵도 주시고? 예, 샌드위치도 주시고 또 뭐 본인이 직접 만든 과자라고 과자도? 이런 것도 주시고 오, 그러세요? 예, 그래서 너무 이제 분노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게 이제 결정이 임박하니까 네. 그거를 좀 이렇게 뭐랄까 좀 농담도 하고 좀 즐거운 얘기도 하고 일부러 네, 네. 예, 그렇게 좀 뭐 사실- 감정 관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긴장되니까 예. 운동 선수들도 이렇게 쭉 오면서 긴장될 때 옆에 예를 들어서 골프 선수들이 마지막 연장전 갔을 때 막 수다를 떨거든요. 캐디하고.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인데 오늘 이제 철야 밤샘 농성 천막당사에서 있다고 하는데 윤 의원님 어떻게 또 가세요? 예, 저도 이제 저녁에 과거면 집에 나가봐야죠. 그러세요. 저희가 지금 거의 뭐 한 달째 뭐 비상 상황이라 의원들이 이제 의원회관에서 먹고 자고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다들 막 감기에 뭐에 지금 그래요? 예. 지금 약간 기침하시는 것 저도 같은데. 계속 감기가 떨어지질 않아요. 회관에서 자니까. 되게 우리 가족들이 또 안쓰러워하시는 그런 면도 있겠어요. 예, 그럼요. 예. 네네. 자, 헌재 주변 150m 진공 상태지만 또 그 주변으로는 사람들이 또 모여들고 있다고 합니다. 내일 선고 전후에서는 그 규모가 수십만에 이를 거다 이런 예상도 나오고. 뭐 이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지만 자칫 뭐 조그만 불상사도 나올까 이게 좀 걱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경찰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하고 경찰이 이제 안전 대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 차원에서도 나름대로 이런 거 우리가 좀 안전사고 안 나게 조심하자 뭐 이런 것 좀 하고 있는 거 있으십니까? 뭐 당 차원에서 따로 안전 대책을 이제 발표한 건 없고요. 이제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혼자 다니지 말고 여럿이 좀 같이 다니고 너무 이제 상대방을 자극하는 이런 뭐 의견이 다른 분들이 계시니까요. 너무 자극적인 이제 언행 이제 하지 말자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경찰 행정당국에 특별히 좀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시위 군중이 이제 물리적으로 접촉되지 않게 관리를 잘 해주실 거라고 믿고. 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4분이 사망하고 막 폭동을 선동하고 이랬던 분들이 유죄 판결 받고 이랬던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그런 것에 대해서 경찰이 좀 잘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고 저희 의원들은 다 이제 지역 사무실에 또 이제 이렇게 좀 시위대가 몰려올 수도 있는 상황이 이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역에서 이제 경찰 쪽에서 먼저 연락이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순찰차 이제 지역 야당 의원 사무실에 이렇게 뭐 당분간 이렇게 배치해 놓겠다 막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안전하면 대한민국 아니었습니까? 밤에 새벽에 여성들도 편안하게 이렇게 밤거리를 걸을 수 있는 정말 몇 안 되는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라였는데 이런 정말 저 치안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이런 걸 걱정하는 해야 된다는 게 너무나 참 안타깝습니다. 자. 민주당은 8대0 만장일치 인용 이거를 이제 그 공언하고 있고요. 자, 정치권 안팎에선 7대1, 6대2, 5대3, 4대4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소문의 형태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윤종근 의원님께서 최신의 정보로 지금 입수하신 어떻게 됩니까 내일 결론이? 뭐 정보를 입수한 건 아니고요. 이제 희망사항이고 뭐 8대0 외에는 생각하고 싶지 않고 또 그러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8대0으로 확신하신 이유는요? 일단 이제 지금 파면 이제 선고를 하는 5가지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계엄 선포의 절차와 요건을 위배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뭐 총리였던 한덕수 총리가 이제 인정을 했던 거기 때문에 명백히 밝혀졌고 두 번째가 이제 포고령 1호의 위헌성, 집회 결사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치 활동을 이제 침해하고 심지어 뭐 의사들까지도 처단하겠다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들의 기본권을 위배했기 때문에 포고령 1호의 위헌성 이것도 뭐 자연스럽게 입증이 된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국회를 장악하고 의원들을 체포 시도했던 것인데 이것은 뭐 생방송으로 다 화면으로 국민들이 보셨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네 번째가 이제 선관위 장악. 근데 이거는 5가지 사유 중에서 유일하게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인정한 사유입니다. 나머지 4개가 다 기각된다 하더라도 본인이 인정한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중대한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탄핵 인용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법관 체포 시도인데 이것도 이제 홍장원 메모라든가 여러 사람 각종군 이제 사령관 여러 사람의 이제 증언으로
입증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뭐 5가지가 다 명백히 입증이 됐다라고 보는데 뭐 4가지가 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하는 4가지가 다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인정한 선관위 이제 장학 시도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파면 그거 할 때 법률 헌법 위반 심각한 근데 심각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예. 예. 자, 당내 중진 박지원 의원은 파면에 동의하지 않는 재판관은 제2의 이완용이다. 그럼 박찬대 원내대표도 뭐 이렇게 특정 그 재판관 3명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뭐 을사오적 얘기도 했고 이재명 대표 이제 유혈 사태가 우려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이게 이제 뭐 이게 어떤 인용을 촉구하는 이런 뜻이긴 한데 헌재 헌법재판관 입장에선 좀 이게 어떤 압박치고는 좀 지나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말씀하신 것 중에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박찬대 대표가 을사 뭐 3적, 5적 이런 표현은 하진 않으신 걸로 했고요. 이것은 지도부 차원에서 금방 그러니까 이름을 거명을 했죠. 이름을 3명. 이름은 거명을 했죠. 근데 3명만 한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그랬나요? 현장에서 제가 들었을 때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것은 뭐 금방 지도부에서 정리가 된 사안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약간 좀 우려되는 헌법재판관들 이름을 이제 개별적인 의원님들이 이렇게 좀 거명을 하는 사실 그분들이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도 우리가 확인된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도부에서 바로 헌법재판관 개인 이름을 거명하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언행은 자제하라. 이게 자제령이 금방 나왔고요. 그 뒤로 이제 당에서도 싹 정리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는 이제 이 선고 임박한 시기에 좀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뭐 마은영 재판관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헌법재판관 중에서도 막 실명을 거론해가면서 뭐 옛날 무슨 뭐 밴드 이런 데 있었던 본인이 쓰지도 않은 글을 가지고 엄청난 인신공격 이런 게 막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여러 명에 대해서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먼저 헌법재판관 개인을 공격하는 대단히 잘못된 이런 정치 행태들을 벌였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땅히 비판받아야 된다 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번 승복 문제, 승복을 둘러싸고 지금 좀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국민의힘이 이제 민주당을 향해서 뭐 승복을 해라. 우리는 당 지도부 차원에서는 승복 메시지 냈다. 뭐 이재명 대표에게 기자가 질문했더니 승복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도 하시고,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에서 이게 불복선언이다 했더니 또 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윤 대통령 학폭 가해자로 비유하면서 학폭이 벌어졌는데 가해자가 피해자를 말도 못하게 힘들게 만들었는데 사과하지 않고 이런 비유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승복 논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희는 그 우리가 지금 우리한테 그 씌워질 프레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저희 야당 의원들은 뭐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뭐 박찬대 원내대표부터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추진하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증거가 다 나왔지만 뭐 체포, 구금, 심지어 뭐 해체하고 수거의 대상이 됐던 그룹이잖아요. 야당은 그런 그룹에게 결과에 승복해라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도 성립이 되지 않는 프레임이다. 그런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고. 특히나 저희가 좀 분노하는 지점은 어디냐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법치주의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승복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한덕수 권한대행의 어떤 유체 이탈, 그 망언 이거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본인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판결이 나왔죠. 마은영 재판관 임명하라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행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1차 시기 때는 이제 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뭐 봐줄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이미 권한대행으로 다시 복귀한 지 지금 그냥 2주가 다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충분한 시간이 소요가 된 것이고 마은영 재판관 임명하는데 뭐 이게 몇 달 동안 고민한 일도 아니고 1초면 끝날 수 있는 고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내린 그 헌법적 결정 이것을 실천을 안 하고 있는 거죠.
법에도 여러 가지 법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상위법이 헌법인데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관이 헌법재판소고 네. 그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국민들한테 법을 지켜라. 이게 뭐 성립될 수가 없는 얘기죠. 앞뒤가 안 맞는다? 예. 앞뒤가 안 맞는다고 보시는데 이제 그래서 민주당이 한덕수 대행 그다음에 최상목 경제부총리 전 대행이었죠. 여기에 탄핵 소추안 탄핵 카드를 이제 만작거렸었는데 우선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거든요. 그럼 이제 내일 선고가 나오는데 선고 결과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처리될지가 좀 달라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뭐 정치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당내에서 이제 뭐 강원 전략이 늘 이렇게 좀 논란이 좀 있기 마련이죠. 네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이제 한 명을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상목 또 심우정 검찰총장 한덕수 이 세 분에 대해서 당내 여론이 너무 안 좋습니다. 특히나 이제 최상목 이제는 경제부총리네요. 네네. 이분 같은 경우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거의 뭐 한 달 동안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 헌재에서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가장 좀 크고 그 다음에 이제 거부권을 벌써 또 9번을 했습니다. 이분이. 그리고 애초에 이제 계엄 시작될 때 그 이제 예비비 하라고 하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그 계엄 문건 이거를 이행하려고 했던 혐의 이것에 대해서 상황이 매우 안 좋은데 그런 상황에서 또 미국 국채 투자 이게 이제 환투기잖아요, 일종의. 이 사건이 이제 벌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여론이 매우 안 좋은데 해명이 또 더 문제예요. 거의 한국 돈으로 따지면 한 2억 정도 되는 거액인데 이거를 자녀 유학 비로 이제 이렇게 주려고 했다. 그러다가 미국 국채에 투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상식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납득되지 않는 해명이다. 자녀를 외국에 유학을 보냈으면 거의 매달 혹은 분기에 한 번씩 이렇게 송금을 해주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네네. 2억이라고 하는 거액을 자녀 그 해외 유학비로 갖고 있다가 미국 국채를 샀다. 이게 별로 이렇게 좀 설득력이 좀 없고 심우정 검찰총장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딸 이제 취업 비리 이것 때문에 굉장히 그 분위기가 안 좋고 외교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본질적으로는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 윤석열 석방 결정이 나왔을 때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첫 사례 아닙니까? 유일한 사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은 아마 예정대로 추진이 되지 않을까 싶고 한덕수 이제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정무적인 좀 고려가 있지 않을까 그런 정도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만약 인용 결정이 나오면 이제 민주당이 원하는 바입니다. 인용 결정이 나오면 윤 대통령은 바로 그 즉시 효력이 발효돼가지고 바로 파면되고 전국은 바로 조기 대선 국면으로 급속하게 전환될 겁니다. 그럼 이제 민주당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좀 여쭤보는 건데요. 이재명 대표가 곧바로 대표직을 내려놓고 뭐 안 그래도 이미 뭐 대선 행보를 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는데 일각에서 추대설도 나오는데 당내 경선이 있을 걸로 보세요. 만약에 인용이 돼서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 추대설은 제가 보기엔 이제 뭐 현실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그래요? 당내에서 당연히 이제 경쟁의 판이 이제 만들어지겠죠. 지난번에도 당대표 선거 때도 사실 이제 당원들의 지지가 압도적이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경쟁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꼭 이번에 이제 후보가 되겠다 이런 거 아니더라도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경선이 벌어지면 참여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추대 이것은 거의 뭐 현실화되진 않지 않을까. 어떤 형태로건 경선이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대표가 언제 이제 뭐 사퇴하느냐 뭐 이런 논란들도 좀 있는데 두 가지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당내에서 즉시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있고 그래도 이제 이게 초유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극우 집회 또 이렇게 진보적인 집회들이 이제 충돌하는 이런 양상이기 때문에 당분간 조금 시간을 갖고 전국이 좀 안정화되는 추이도 보고 좀 사퇴를 하더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두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별로 없어요. 어차피 2달이라 이거죠. 60일 안에 이제 끝나고 그러다 보면 30일 전까지는 후보 등록을 위해서 후보 선출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선을 하게 되면 최소한의 필요한 기간들이 있잖아요. 또 한 번에 끝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아주 그 당내에서 선관위를 출범시켜야 되는 이런 최소한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정도는 진행을 하고 조기에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어쨌든 뭐 사퇴 여부 이런 것은 전적으로 대표 본인이 시기는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기각될 경우를 인용될 경우를 지금 여쭤봤고 반면에 이제 기각될 경우도 한번 가정해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자, 기각이 되면 윤 대통령은 이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사실 민주당이 지금까지 쭉 얘기해 온 걸 보면 사실 받아들일 상황이 아닌데 그렇다면 뭐 승복 여부를 떠나서 민주당이 그렇다면 만약에 그 상황이 된다면 어떤 대여 투쟁이랄까 이 강도는 더 강해질 거라고 이제 예상은 되거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재탄핵에 나설 것이다 이런 예상을 많이 하는데 그거를 포함해서 모든 수단은 다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저희로서는 뭐 지금 상황에서 인용이 아닌 상황은 전혀 전망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도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 뭐 윤석열 뭐 국민의힘에서 또 이제 어제 오늘 이제 선거 날짜가 잡히고 나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이제 물타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요? 만약에 이제 대통령이 복귀를 하게 되면 그 이제 개헌? 뭐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계엄은 없고 개헌 이런 거 하면서 내치는 하지 않고 뭐 외교 뭐 이런 사안에 대해서만 하겠다. 뭐 개헌 추진을 서두르겠다. 이걸 오늘 비상대책위원장이 얘기했어요. 뭐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물타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글쎄 제 생각에는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신뢰하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 여러 차례 진행된 10차례 넘게 진행된 그 변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너무 뻔뻔하게 이 거짓말하는 것을 전 국민이 영상으로 다 이렇게 보셨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곽종근 사령관이 대통령님 정령 저에게 국회의원들 끌어내라 이런 말 하지 않으셨냐 이렇게 거의 뭐 울분을 토하듯 이렇게 말을 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언행에 대해서 믿고 신뢰하는 국민들이 정말 극소수 빼고는 거의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참 우려스럽습니다. 그런 상황이.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뭐 개헌을 서두르겠다 국민의힘에서 그랬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민주당에서 개헌에 이렇게 같이 손을 붙잡고 같이 나가고 이럴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겁니까? 뭐 이제 개인 입장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내란 수계의 복귀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 그 상황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 이제 그런 분위기가 많이 이제 강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인정할 수 없으면 그러면 액션은 어떤 거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인정 못하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어쨌든 할 수 있는 수단은 모두 동원해가지고 이 부분이 부당하고 또 그 부분이 유지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민주당으로서.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그런 말씀이시군요. 의회에서 어떤 이런 상황들이 재현되지 않도록 하는 입법 조치들을 한 축으로 하면서 광장에서 이제 국민들과 함께 헌정수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투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 네. 자, 4.2 재보궐선거 어제 치러졌습니다. 이제 밤늦게 결과가 나와가지고 부산시 교육감 이건 당적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진보 단일 후보가 승리했고 서울 구로구청장, 충남 아산시장, 특히 이제 또 눈에 띄는 게 경남 거제시장. 자, 일단 김기현 전 대표는 민심의 죽비를 맞는다. 아픈 패배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민의힘의 패배입니까? 이거 어떻게 규정을 짓습니까? 이걸 평가하자면. 김기현 의원은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국힘의 이제 공식적인 뭐 대변인 논평을 보니까 뭐 지역 선거로 의미를 축소하면서 민심 바로미터 뭐 이런 거로 보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우려스러운데 저희가 봤을 때는 어쨌든 뭐 국민의힘의 이제 참패인 거죠. 그리고 이번에 선거가 보면 역대급 투표율이 낮았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야당 후보들이 굉장히 큰 표차로 이겼거든요. 부산 교육감 선거도 마찬가지고 투표율이 26%인데 보궐선거도 20% 좀 중후반대 아무리 낮아도 27, 8% 뭐 이런 정도까지 갔었는데 26%면 굉장히 낮은 거고. 부산 교육감이요? 아니요. 전체적으로 평균이. 부산 교육감은 22%밖에 안 됐어요. 22%.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20% 가까운. 거기가 아마 보수 후보 합한 것보다 더 많이 받은 것 같은데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진보 후보가.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번 선거의 의미를 저는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윤석열 내란의 어떤 위헌성에 대한 국민적인 심판이 이루어진 선거고 부산, 경남, 서울, 충청에서 민주당의 압승 굉장히
대대적인 약진을 이뤘고 네. 호남에서는 이제 지속 혁신에 대한 요구가 있었던 그런 선거다 이렇게 보고요. 호남이라는 거는 담양군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거기 조국혁신당이 이긴 거? 네, 그렇죠. 예. 우리가 세 가지 정도로 좀 압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자면 국민의힘의 어떤 극우 선동 집단화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심판, 우려 이런 것들이 보궐선거 결과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 지점을 국민의힘이 좀 잘 봐야 된다. 최근에 보면 뭐 아주 전통적으로 보수 쪽에서 활동하셨던 뭐 조갑재, 정규재, 김진 이런 분들이 국민의힘 하루빨리 극우 집단 뭐 여기랑 손 끊어야 된다. 정상 보수로 돌아와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제 오히려 이번 선거에서도 극우 세력들하고 손잡고 선거를 치렀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6%라고 하는 대단히 낮은 투표율이면 원래 전통적으로 보면 보수표가 굉장히 많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상당한 격차로 충청도에서도 그렇고 민주당이 이겼단 말입니다. 야당이. 이것이 국민들이 주는 시그널을 국민의 힘이 좀 제대로 읽어야 된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부정선거 음모론이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이준석 의원이 SNS에 썼는데 강성 보수층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어떤 분이 부산 교육감 선거를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사전투표에 응한 사람이 한 사람당 가짜표를 한 장씩 만들어서 좌파 김석준에게 더해준 아주 과감한 조작 선거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네.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극우 세력들과 좀 절연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선거는 뭐 민주당이 이기든 지든 국민의힘이 이기든 지든 어쨌든 모든 선거는 민심을 읽는 바로미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 선거의 결과를 엄중히 보고 국민의힘도 좀 변화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는데 공식 논평이 또 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정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좀 나와서 굉장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지방선거이긴 하지만 네. 어떤 전국적인 민심을 반영한 거일 수 있으니까 그런 그 의미심장한 그 의미를 읽어야 된다. 이런 그렇죠. 특히 취지를 말씀하셨네요. 부산 이제 교육감 선거는 물론 이제 정당 추천은 아니지만 국민의힘이 굉장히 지지세가 강한 지역인데 그렇게 낮은 22% 투표율에서도 거의 20% 가까운 표차로 진보 교육감으로 평가받는 분이 당선됐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를 최근에 있었던 그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인가 거기서는 국민의힘이 사전 여론조사보다 굉장히 크게 이겼잖아요. 이게 완전히 판도가 지금 바뀐 거거든요. 그 중대성을 좀 잘 인식했으면 좋겠다. 국민의힘에 할 말씀하셨고 이건 살짝 불편하실 수 있는 질문인데 최근에 이제 방송인 김어준 씨 유튜브 채널에 민주당 의원 윤정근 의원님 포함해서 6분이 이제 출연을 했는데 거기서 헌법재판관 탄핵 가능성 언급하면서 좀 보기에 따라서는 의원들을 체근하는 듯한 모양새 그런 게 연결돼서 일부 의원 뭐 새겨 듣겠습니다. 그래서 새겨 듣겠다라고 얘기한 분이 계신가요? 새겨 듣겠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근데 여하튼 그래서 뭐 김어준 씨가 민주당 상황이냐 이런 뭐 비난도 여권에서 좀 나온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날 형식에 대해서는 좀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이제 보통 패널들을 불러도 한 뭐 서너 명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도 이제 그 밤늦게 전날 6명이나 돼가지고 그냥 가지 말까 이런 생각도 좀 했었는데 형식에서는 좀 적절치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거 이후에 이제 뭐 이제 초선들이 너무 이제 이렇게 강하게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저런 말씀들도 하시는데 사실 우리 민주당 초선들이 이렇게 좀 강한 주장을 좀 하는 거는 전략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지도부가 여러 가지 이제 지도부에게 선택지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이제 지도부가 세게 말하지 못한 걸 초선들이 대신 얘기해주는 측면도 그런 있다. 부분도 있고 지도부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부터 10까지 봤을 때 5 정도 톤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도 저희는 의도적으로 7, 8의 주장을 하는 거죠. 당내에서 초선 의원들하고 중진들하고 약간의 이제 견해차 이런 것은 늘 있어왔던 거고 그것이 어떤 당내 분열로 이어질 정도로 극단화되면 문제겠지만 지금은 이제 전혀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 와중이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우리 초선들을 다 내란 선동죄로 고발을 해버렸어요. 그랬죠. 70명을.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도 이제 맞고발을 하겠다고 이제 입장을 냈는데 그 권성동 대표에 대해서 딱 이제 뭐 2가지만 말씀드리면 김어준의 지령, 뭐 이재명 대표의 승인 이랬는데 지령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받는 지령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정치적인 공격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오히려 초선들은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감사장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초선들의 정치 활동에 대해서 공당의 원내대표가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것은 오히려 저희들의 주장이나 이런 것들 키워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왜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런 이제 선택을 했는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예.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민주당 윤종군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나오셨습니다. 윤슬기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든 나라에 상호관세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전 세계 상대로 통상 전쟁을 선포했다하고도 볼 수 있는데, 자, 오늘 트럼프 대통령 무슨 얘기했습니까? 네, 현지 시간으로 2일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행사에서 상호 관세 도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은 미국의 해방의 날이라고 선언하며 무역 질서를 전면 재편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수십 년 동안 무역에서 착취당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국제경제비상권한법을 근거로 전 세계 국가에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힌 건데요. 이 조치는 오는 5일부터 발효가 되고요. 네. 또 무역 적자가 큰 국가에는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고도 했습니다. 이 추가 관세는 오는 9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국가별 상호 관세율도 공개됐는데요. 중국은 34%,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 인도 26%, 유럽연합 20% 등입니다. 네. 그동안 한미 무역 관계를 떠받쳐온 한미 FTA는 사실상 일순간에 무력화된 게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이 영향을 받게 됩니까? 네, 우리나라는 이제 25%의 상호관세 대상국으로 지정이 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미국산 제품에 대해 평균 50% 관세를 부과한다고 봤습니다. 그 절반이 25%를 상호관세로 책정한 건데요. 이 판단은 사실과 다른 해석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여기서 조금 유의해야 될 점은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26%로 명기가 돼서 다소 혼선이 빚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미 FTA 체결 이후 대부분의 품목이 지금 무관세 상태인데 미국은 한국의 비관세 장벽도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미국 무역대표부는 한국의 소고기 수입 규정, 국방 관련 절충 교역, 디지털 무역 제한 등을 언급했는데요. 한국은 철강,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등 주요 품목에서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는 3일부터 오늘부터죠. 그러니까 별도로 25%의 고율 관세가 부과되는데요. 반도체는 향후 발표 예정인 품목별 관세 대상에 올랐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미국과 사실상 새로운 무역 협정을 논의해야 할 상황에 처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조치는 FTA를 무력화시켰다라는 앞서 말씀하신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미국은 한미 FTA의 관세 혜택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전면적인 상호 관세 대상국으로 지정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만 이제 한국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대응책을 내놓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수출 기업에 미치는 영향, 그건 얼마만큼이나 된다고 보세요? 재계는 대미 수출 산업 전반에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정밀기계, 자동차, 배터리 같은 주요 수출 품목들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삼성증권의 경우는 20%의 관세만으로도 수출 증가율이 5%에서 마이너스 3%로 역전된다고 분석했거든요. 지난해 수출액을 기준으로 보면 약 80조 원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철강업계에 이미 적용된 25% 관세로 지난달 수출은 전년보다 15.9% 줄어든 상태입니다. 산업별 타격은 앞으로 2개월에서 3개월 후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선 국내 제조업체의 60.3%가 미국 관세 정책의 영향권에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배터리와 자동차 산업에서 각각 84.6%와 82.3%의 직접적인 피해를 예상한 상태입니다. 네.
한국 자동차 업계도 미국 시장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난해 전체 자동차 수출 중 51.5%가 미국 행이기도 했습니다. GM 한국 사업장의 경우 미국 수출 비중이 무려 88.5%에 달하는데요. 업계는 GM이 국내에서 철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습니다. 산업연구원은 25%의 관세가 부과되면 국내 생산은 70만에서 90만 대가 줄고 대미 수출도 20.5% 감소할 것으로 봤습니다. 철강과 자동차요. 이미 25% 관세 이제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상호 관세는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철강과 자동차는 무역 확장법 232조에 따라서 이미 25%의 관세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상호 관세가 별도로 추가되지는 않습니다. 이들 산업은 관세율이 50%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인데요. 하지만 이제 백악관은 이른바 더티 15 국가에 추가 관세 10%를 부과할 수 있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한국도 이 리스트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서 우려가 큰데요. 그렇게 되면 한국 제품의 대미 관세율은 35%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한국과 미국 모두에게 큰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특히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여한구 선임연구위원은 관세율 자체가 통상교섭본부장 출신이죠. 네, 지나치게 높다고 평가했거든요. 그는 이번 관세율 결정의 배경에 정치적인 요인도 있다고 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직접 대면을 통해 설득이 되는 스타일인데 지금 한국 정치 공백으로 제대로 된 접촉이 어려웠다는 겁니다. 보다 보면 더티 15국가 이것도 기분이 뭐 이렇게 썩 말끔하진 않아요. 미국에서도 이 상호 관세가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이제 나왔다고 합니다. 누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미국 무역대표부 부대표 출신인 웬디 커틀러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부회장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커틀러 부회장은 이번 상호관세 발표가 미국 경제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격 상승, 성장 둔화, 기업 투자 위축 등이 그 대표적인 결과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가까운 파트너국들까지 경쟁국처럼 다룬 점이 문제라고 짚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의 관세율이 34%인데 대만은 32%로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FTA 체결국인 한국도 25%를 부과받았고 이는 아시아권 국가 중 높은 수준인데요. 그 결과 교역 흐름은 위축되고 가격은 상승하며 세계 경제 성장도 둔화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런 악순환 는 이제 글로벌 공급망과 투자 심리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미국 내부에서도 이번 관세 정책의 실효성과 장기적 영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정부도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긴급 대책회의 주재했습니다.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요. 오늘 오전 서울 세종로 정보청사에서 긴급 경제 안보 전략 태스크포스 회의를 소집했는데요. 이번 회의는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가 발표된 직후 정부 차원의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히 열렸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글로벌 관세 전쟁이 현실로 다가온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는데요. 그러면서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통상위기 극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오늘 발표된 관세 내용과 그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라고 지시했는데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국과의 협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도 당부했습니다. 또 이제 그 관세 부과로 직격탄을 맞게 될 자동차 업종 등 주요 산업에 대해선 범정부 차원의 긴급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한 상태입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방송 들어오면서 속보를 보니까 다음 주에 자동차 산업 특별 지원 방안 발표하겠다. 통상교섭본부장 미국 방문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의 국내 증시 어떤 반응 보였습니까? 네, 미국발 관세 폭탄에 2,430선까지 밀렸던 코스피 지수가 시간이 갈수록 낙폭을 줄이면서 2,480선에서 오늘 마감을 했습니다. 마감 전 기관의 매수세가 지수를 끌어올린 건데요. 다만 외국인이 현선물 시장에서 매도세를 이어간 탓에 상단은 좀 제한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일 대비 19.16포인트 0.76% 하락한 2,486.7에 마감했고요. 장 초반 2,437.43포인트까지 밀렸는데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낙폭을 줄였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 대비 0.4원 오른 1,467원의 주간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네, 주제 바꿔봅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학대한 정황이 드러나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대구의 한 상급 종합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근무 중이던 간호사 A씨가 자신이 이제 근무하면서 찍은 사진을 개인 SNS에 올린 건데요. 이 사진에 부적절한 행동과 표현이 담겨 있어서 논란이 좀 일고 있는 겁니다. 신생아로 보이는 아기를 배에 안치고 분조장, 그러니까 분노 조절 장애가 올라오는 중이라는 문구를 쓴 사진도 올렸고요. 네. 또 다른 사진에는 아기 얼굴과 함께 몇 시고 잠 좀 자라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아이의 손이 간호사 유니폼을 붙잡고 있는 모습에는 낙상이 마렵다라는 표현까지 썼는데요. 이런 문구들이 사실상 학대 정황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병원은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간호사 A씨로부터 반성한다는 입장과 함께 사직 의사를 전달받았는데요. 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사진 속 신생아 한 명으로 파악됐고 병원은 부모에게 사과문을 보내며 면담도 진행했습니다. 추가 피해 조사 여부도 조사 중인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 고액의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부부 얘기입니다. 국민연금제도 도입 이후에 처음으로 부부가 합쳐서 매달 500만 원 넘게 연금을 받는 사례가 생겼다고요. 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요.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한 부부가 두 부부가 합쳐서 월 530만 5,600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맞네요. 남편은 253만 9천 원, 아내는 276만 6천 원을 받고 있었는데요. 이들은 장기간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한 고소득 가입자로 추정됩니다. 네. 두 사람의 연금만으로도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인데 실제로 국제노동기구가 권고하는 노후 소득 대체율도 충족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는 사례가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네. 2019년엔 35만 쌍이었는데 지난해 11월에는 77만 4천 쌍까지 증가했습니다. 맞벌이 세대가 본격적으로 연금 수령 연령에 도달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한 주의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스포츠는 완수. 이번 주 스포츠 뉴스 KBS 김완수 기자와 완수해보겠습니다. 김완수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따라 더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자, 근데 좀 안 좋은 소식으로 시작을 할게요. 프로야구 경기장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창원 NC파크에서 일어난 사망사고. 20대 여성 팬이 경기장에서 떨어진 구조물에 머리를 맞고 결국 숨지면서 경기장 안전에 비상이 걸렸어요. 네, 사실 뭐 우리 프로야구 지난 82년에 시작해서 그 이후에 가장 안타까운 사연이 아닌가 싶어요. 지난 29일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창원 NC파크에서 5시 한 17분경에 삼루측 매점 부근에서 이제 외벽 구조물이 떨어졌는데 그 밑에 세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한 분이 머리를 직접 맞았고 그래서 병원으로 옮겨서 수술을 했는데 자매가 같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네. 그래서 31일 사망을 했고 그래서 현장 관계자들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수사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떨어진 구조물, 뭐 부착물 이런 말들을 하는데 길이가 2.6m나 되고요. 그다음에 폭이 40cm 그리고 무려 무게가 60kg입니다. 그래서 한 17m 정도의 높이에서 떨어졌는데 직접 맞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일부에서는 강풍에 이제 구조물이 추락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일단 KBO는 어제까지 오늘까지 예도 기간을 해서 1일 날은 심지어 전 경기를 다 취소시켰어요. 네. 그래서 또 무관중 경기로 진행될 예정이던 NC하고 SSG의 경기도 모두 연기를 해버렸고요. 이 경기를 제외한 이제 다른 4경기가 어제부터 재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큰 사고가 나고 나니까 KBO라든가 또 NC의 사고 대응이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이제 의견들이 있어요. 사실 그때 사고가 났을 때 관중들한테 알려줬어야 되는데 알리지 않고 NC 구단에서 경기를 강행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NC 구단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되면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어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점을 우려해서 알리지 않았다. 그리고 또 하필이면 그 현장에 KBO 총재도 허구현 총재도 같은 경기를 보고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날이요? 네. 예. 근데 이제 그 사후 조치 없이 다음 행선지인 부산으로 이동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사실 굉장히 있어서는 안 된 일이 일어났고 사실 천만 관중 시대를 맞으면서 지금 사실 프로야구 직관이 대세잖아요. 근데 일부 팬들 사이에서는 이제 이거 경기장 가기 무섭다. 만에 하나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때는 이제 MLB보다 메이저리그보다 우리나라 경기가 안전하다 이런 이제 얘기가 있었어요. 사실 MLB 같은 경우에 사망 사고가 많은 편인데 그래서 기록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2015년에 추락 사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팀 애틀란타 브레이브스하고 이제 뉴욕 양키스의 경기였는데 애틀란타의 홈구장인 이제 터너필드에서 그 지금 뭐 이름 들으면 다 아실 겁니다. 양키스의 그 알렉스 로드리게스 선수가 나오니까 이제 애틀란타 팬들이 항의를 하다가 그만 15m 높이에 떨어졌어요. 야유하다가. 하다 그래서 이제 병원을 옮겼는데 이분도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떨어지는 모습을 본 선수나 관중 모두 공황 상태에 빠졌는데 병원에 옮기는 모습만 보여주고 아틀란타 구단이 경기를 재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지금 NC가 받는 비난처럼 어떻게 이런 상황의 경기를 계속할 수 있냐 하는 문제 때문에 충분히 그런 얘기 나올 수 있죠. 네, 근데 이런 추락사가 2008년에도 2013년에도 있었습니다. 또 이제 뭐 그 다음에 사실 사망 사고하면 정말 주의해야 될 게 파울볼 사고예요. 우리가 뭐 야구장 가서 파울볼 뭐 잡니라고 다 뛰어가고 그러는데 사실 2018년 같은 경우 LA 다저스 같은 경기장에서는 맞아서 그 파울볼에 맞아서 급성 뭐 두개골 뇌진탕, 뇌졸중 이런 게 걸려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볼 스피드가 얼마나 빨라요. 네. 2019년 같은 경우에는 4살 어린아이가 맞아서 사망하기도 했고요. 물론 우리나라보다 좀 더 좀 황당한 경우긴 하지만 총기 사고도 있었어요. 지난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시카고 화이트하우스 구산에 외야에 앉아 있는데 관중 2명이 총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그 당시 경기장에 총기 소지가 금지돼 있는데, 근데 이렇게 쭉 보다 보면 느끼는 건 경기장에서 추락하기도, 경기장에서 뭐 예를 들어 파울볼에 맞기도, 근데 경기장에 이런 부착물이 떨어져 사고를 당한 경우는 없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 사실 우리 굉장히 그 안전 점검, 지금 사실 경기장이 다 커지고 화려해지고 좋아졌잖아요. 반면에 많은 시설이라든가 이런 그 부착물들이 붙어 있게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시간 관계상 약간 속도를 내볼게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안 할 수 없습니다. KBO는 NC파크는 물론 모든 경기장 안전점검 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해요. 네, KBO가 사실 이제 전 구장에 특히 뭐 서울, 부산 또 이번에 새로 지은 대전 구장까지 종합 안전 검사를 실시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제로 고척돔에서는 서울시 관리공단 직원들이 파견돼서 그 돔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점검하는 모습 보였을 거예요. 야구가 그러니까 4대 스포츠라고 할 수 있는 축구, 농구, 배구 모두 전 경기장 지금 안전 점검에 들어갔거든요. 다른 스포츠들도 점검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 축구 연맹 K리그도 26개 전 구단에 안전 점검하고 있고요. 좀 그 농구 경기장이 좀 오래됐어요. 잠실 학생체육관이나 잠실 실내체육관 좀 오래됐는데 농구는 그 감독관들의 매 경기 체크하는 것들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배구 챔피언전 한참 벌어지고 있는데 연맹 경기위원과 홈팀 관계자가 면밀하게 안전을 체크해서 정말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굉장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자 NC파크 사고로 다시 돌아와서요. 더 이상 사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책임 소재 밝히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책임 소재를 두고 구단하고 지자체가 서로 니 탓이다 공방을 좀 하고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야구장 소유는 지자체가 하고 그 운영 관리는 이제 구단에서 빌려서 한마디로 임대해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NC 구단 같은 경우에는 야구장 소유권자는 분명히 창원시고 그 추락한 구조물을 설치한 게 창원시기 때문에 창원시에 문제가 있다. 반면에 창원시는 2년 전 야구장 안전점검을 다 했는데 문제가 없었고 사실 이게 구조물이 아니라 또 창원시에서는 부착물이라고 그래요. 부착물이라서 이것까지 신경 쓰긴 뭐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데 시에서 그것까지 다 그러니까 컨트롤하고 관리하기는 좀 어렵지 않냐 현실적으로? 네, 현실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서 그 정도는 책임져 줘야 되지 않냐 그런데 네. 결국 이제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 책임 소재 결정될 것 같아요. 뭐 화재 사건도 끝나고 나면 소방서에서 이렇게 결정해 주잖아요. 소방 리포트를 통해서 어떤 게 문제였다 하듯이 네. 아마 경찰 것들이 될 것 같고 어쨌든 간에 뭐 사고 원인과 함께 그 야구 위탁 관리하는 문제 좀 더 엄격하게 이제 선이 그어질 것 같습니다. 네, 야구 팬들과 구단 그리고 한국 프로야구 선수 협회도 이 사망한 여성 팬에 대한 애도의 뜻을 밝혔다고 해요. 예, 팬들은 뭐 정말 슬프죠. 왜냐면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네. 언제 거기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NC 선수인 박민우 선수를 비롯해서 LG 오스틴 선수까지 SNS에 그 애도의 글을 남겼습니다. 네. 그래서 뭐 선수들 대표에서 선수협의회에서는 경기 관람을 하다가 이제 경기장을 찾은 팬에게 이런 안타까운 사실이 이제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누구보다 상실감이 클 유가족에게 일단 심심한 애도를 전하고 무엇보다 이런 재발 방지를 잘 해달라고 지금 이제 일단 그 뜻을 전했고요. 네. 이 무엇보다 그 이번 1000만 관중 시대를 열게 된 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 팬들이 네. 이번 사고 두고 창원시하고 솔직히 KBO가 너무나 구단에만 뭐라고 하고 있는 것 같다. 사실 가장 경기장 가는 게 두려운 사람들은 이분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가장 아까 문제되는 거는 그런 와중에도 경기를 강행한 거는 그야말로 KBO하고 창원시 공단 모두의 책임 아니냐. 네. 그래서 일단 애도의 기간을 정한 때까지 트럭 시위는 계속 할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안전에 대한 이 팬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애도 기간을 가졌고요. 야구 1000만 관중 시대 즐거워야 할 야구 관람 현장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팬들이 마음 놓고 경기 즐길 수 있게 안전한 경기장 만드는데 힘을 모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음엔 미국 프로야구 소식 잠깐 살펴볼게요. 샌프란시스코 이정후가 4경기 연속 안타 치면서 부상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해요? 뭐 이 정도면 벗어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휴스턴과의 원정 경기에서 3번 타자 중견수로 네. 출전해서 4타수 1안타, 팀의 3대1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뭐 신시내티와의 경기에서 2경기 연속 안타, 또 휴스턴과의 경기에서도 2경기 연속 안타. 타율이 이제 2할 7푼 8리 3할에 조금씩 다가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는 샌프란시스코가 4연승을 거두면서 지금 5승 1패예요. 근데 여기 내셔널리그 서부 컨퍼런스가 좀 그야말로 요즘 표현으로 빡셉니다. 왜냐하면 LA 다저스 있고 샌디에고에 있어가지고요. 5승 1패를 거두고도 현재 3위입니다. 네. LA 다저스가 8연승, 샌디에고가 7연승. 와, 그래서 무지무지하네요. 네, 이정우 선수가 좀 더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제 이 팀들하고 맞붙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LA 다저스와 샌디에고의 경기 때 뭔가 좀 더 보여줘야 될 것 같고 사실 오늘 한 경기는 휴식을 취했는데 휴식을 취한 만큼 좋은 경기로 활약해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배구 얘기도 해봅니다. 은퇴를 앞둔 김연경 효과에 힘입어서 프로배구 여자부 챔피언 결정전이 연일 10,000원 관중입니다. 내일 흥국생명과 정관장의 3차전 이제 치러지는데 티켓이 이미 매진됐어요? 네. 정관장이 어제 발표를 했거든요. 홈팀에서 발표를 했는데 3차전 약 3,300여 장이 이미 매진됐다. 1, 2차전을 이미 흥국생명이 이겼기 때문에 이거 3차전 김연경 선수의 진짜 라스트 댄스 마지막 경기일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팬들이 많이 모였는데 한 번 더 보려면 정관장이 이겨야겠네요. 이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 사실 정관장도 지난 그 2011년 12년 시즌 이후에 13년 만에 챔프 도전이거든요. 예. 한 번 이겨서 6일날 4차전 하고 또 한 번 이겨준다면 8일날 5차전까지 가서 뭐 본인들도 우승 도전을 한번 하고 또 김연경 선수의 활약을 계속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 드리기 전에 문자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0184님. 5. 필승 완수타. 경기장 안전점검도 어디서나 필수. 완수해야 합니다. 라고 우리 김한수 기자를 격려하는 문자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 끝으로 주말에 볼만한 경기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역시 이제 프로야구 지금 뭐 많은 팬들이 좀 실망하셨을 텐데 선수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네. 주말에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는 3연전. 근데 제가 좀 집중해서
봐달라는 경기는 역시 LG와 기아전. 사실 지금 LG 7연승을 달리다가 1패를 했고요. 네. 뭐 챔피언 후보인 기아는 여전히 승승장구하고 있고요. 삼성과 하나 경기도 되게 보기 좋을 것 같고요. 또 프로 축구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3위 서울과 4위 울산 어떻게 보면 다 챔피언들 후보죠. 우승 후보들이 맞대결을 펼칩니다. 토요일 2시 경기니까 봐주시면 좋고요. 또 이제 하나 뭐 축구 말고 풋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볼런티어라고 하는 KBS의 이제 스포츠 예능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영표 감독이 이끄는 한마디로 2002 한일 월드컵의 레전드들이 그 전국의 경상 지역에 이번에 풋살 최강자들과 맞대결을 펼치거든요. 그래요? 예, 토요일 10시 40분입니다. 저녁 시간이긴 한데 한번 봐주시면 또 다른 정말 경기력이 활활 살아나는 또 다른 예능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스포츠는 KBS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환수 KBS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은 제주 4.3 사건 77주년입니다. 끝곡으론 4.3 사건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노래 루시드 폴의 4월의 춤 듣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